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스타트 3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경제안보 다지기에 나섭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지난달 말 체코 방문 이후 보름 만에 5박 6일 일정의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과 광물 공급망 협력과 무역 투자 확대 등 양국 협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3년 생산량 기준으로 니켈 세계 2위, 코발트 세계 6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8일과 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왕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순방 마지막 이틀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후 1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계획입니다.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해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 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40개 안팎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며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들과 오늘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당시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현역 의원들이 20명 가까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전당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만찬에서 야당이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응과 의정 갈등 해법 등 전국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만찬 참석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초에 하려던 모임이 이제야 성사됐고 편하게 밥 먹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당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ARS 방식으로 조사한 후보 적합도 결과를 비교해 민주당 김경지, 혁신당 류재성 후보 가운데 1명을 단일 후보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퇴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투표 용지에 사퇴가 표기돼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야당 주도로 채택이 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100명에 가까운데 이에 맞서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과의 공방이 치열할 거란 전망입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대여 공세에 선봉에 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가 조작 의혹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까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50명 넘게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지만 상임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증인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증인을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교육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 규명을 위해 숙명여대 전현직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도 오는 16일 증인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겹치는 인물을 포함하면 관련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1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국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으로 맞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행안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반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들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만큼 국정감사 기간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이 내일이면 발발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려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날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알리. 출생 10하루 만에 피란길에 오른 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지금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도록 예방접종 한 번 받지 못했고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어느덧 혼자서 몇 발짝 걸을 만큼 자랐습니다. كنت مرتبة له حياة تانية كتير حلوة بس سبحان الله الحرب غيرت كل الملامح هذه يعني حطتنا بمتاهة أصلا إحنا يا دوب بس نعيش اليوم بيومه ما بنعرف إيش بنصير حتى فيش تخطيط أصلا. 알리가 첫 돌을 맞기까지 개전 초기 일주일간 잠시 포성이 멎은 걸 빼곤 전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인 4만 2천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고 가자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확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Rest assured, Israel will fight until the battle is won, for our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world.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 전쟁의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us tâchons de ne pas demander un cessez-le-feu tout en continuant à livrer les armes de la guerre. Et je pense que c'est simplement de la cohérence. Et donc je vous confirme que, pour ma part, je considère qu'aujourd'hui le cessez-le-feu à Gaza est une priorité. 전 세계에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이 빚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가자 전쟁 발발 1년인 7일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움이 있건 없건 승리할 거라며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은 이스라엘 영토로 미사일을 수백 발씩 2차례 발사했다며 어떠한 국가도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등 97명이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로 귀국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우리 국민 96명과 가족 등 97명을 태우고 레바논 베이루트로 출발한 군 수송기가 어제 낮 12시 5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송기 투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 훈련 참관 중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까지 지원하며 두 나라의 군사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인근 지역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20명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훈련 교관으로 파견됐으며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소속 인력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이미 500여 명의 기술과 의료 지원 부대를 파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도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한글이 표기된 북한제 포탄 잔해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The DPRK has delivered trainloads of weapons and ammunition to Russia,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millions of artillery rounds.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연결시켜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금세기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험한 북한과 함께 강력한 반서방 동맹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심산입니다. Russia gets a lot of artillery and ammunition, and North Korea gets cash, food assistance, but crucially, what Kim Jong-un wants more than anything, which is advanced military and satellite and nuclear technology.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적 밀월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소식에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예방적 성격의 현장 실태 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4조 원 넘게 투입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기술 유출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유출 신고는 여러 달이 지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예방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겉핥기식이란 지적입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조사에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조사 문항 자체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는지, 보안 교육은 실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유명무실했습니다.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애초 실태조사 취지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인력이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71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내 조사에서 산업부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 건 33번에 불과한 거로 나타난 겁니다. 나머진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도맡았습니다. 담당 부서 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게 산업부 해명이지만 같은 기간 28번에 걸쳐 진행된 해외 사무소 조사에선 24번에 걸쳐 출장이 이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도 논의되는 가운데 부처 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곤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미 출산만으로는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인구를 확실히 늘리기 위한 이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아이들, 서구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저출산은 모든 대륙의 공통 현상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출생률이 2010년 1.25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아이 숫자에 비례해 대출 원금과 소득세를 탕감하고 3년 육아휴직에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파격 정책덕입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최근 출산율이 1.3명대로 다시 떨어졌고 물가 상승과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도 큽니다. 게다가 국내 합계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늘어도 생산 가능 인구는 800만 명이나 줄어서 산업 유지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직과 인력이 부족한 기술직 이민을 중점 추진한 독일이나 신기술 기업과 인재를 적극 받아들인 싱가포르가 이민으로 생산 인구를 늘린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어떤 업종이든 경험이 쌓인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축이 높고 숙련 인력이 된 부분들은 정주를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주와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수축 포인트 이후의 어떤 그 노동력 부족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성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한 신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역시 이미 이민 정책이 필수가 된 만큼 이민 정책의 목표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시장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년 연장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반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올해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9만 858명. 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32.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3%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대 이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 노사정 대표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핵심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생존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선 노사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일과 출생과 교육과 이런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임금 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한 뒤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내년 초쯤 큰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 방안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정년 연장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여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합의점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젯밤 불꽃축제 보신 분들 많으시죠? 매년 가을 찾아오는 세계 불꽃축제가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불꽃처럼 모든 사람의 꿈을 응원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 나라가 참여해 다양한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팀은 시간의 섬광이라는 주제로 클래식과 팝송, K-팝까지 다양한 음악을 배경으로 역대 최대 크기의 불꽃을 선보였습니다. 또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 같은 불꽃을 동시에 터뜨리는 쌍둥이 불꽃으로 멀리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효대교를 배경으로 매년 진행되는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함께 달리는 모임, 이른바 러닝크루가 활성화되면서 MZ세대의 트렌드로 러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제 열린 YTN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자 10명 가운데 6명은 2030 세대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뻥 뚫린 한강 야경과 흥겨운 음악을 배경 삼아 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비슷한 동네에 사는 2030 세대가 주축인 이른바 러닝 크루입니다. 계속 달리다가 멈추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확실히 같이 달리다 보니까 좀 길게 달릴 수 있고 지금은 20km 정도는 쉽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체력이나 실력에 맞춰 즐겁게 달리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 친구들은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처음 온 친구들은 천천히 러닝이 어떤 느낌인지 재미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자세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열풍 속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달리기 수업에도 젊은 러너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배운 뒤 뛰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뭣도 모르고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빨라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클래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너들의 성지로 불리는 여의도 지하철역 안에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시설이 생겼습니다. 탈의실과 물품 보관함뿐 아니라 운동기구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 깨끗하고 옆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신발 시설도 있고 서울에 러닝 코스를 안내해 주는 모니터도 있고 해서 신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마트워치에 있는 GPS로 찍은 달리기 경로를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요즘 인기입니다. 여의도가 고구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고구마런 코스를 저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힘들어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며 1시간 만에 고구마런 코스를 완성했습니다. 달리기 붐을 타고 수직 마라톤, 쇼핑한 물건 들고 마라톤 등 각양각색 달리기 대회도 생겨나고 있는데 주요 대회는 참가 신청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번 YTN 마라톤 대회도 모집 인원이 금세 찼는데 20대와 30대가 전체 참가자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 층 호응이 컸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풀코스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목표 가능한 어떤 성까지를 정해놓고 땀 흘리고 이 성취감이라는 경험을 체감하는 방향으로 이 태도나 가치관이 움직이고 있다. 러닝 열풍으로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된다. 이 인기 또한 한때일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건강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요즘 가을꽃이 예쁘게 핀 곳이 많습니다. 전남 장성 황룡강도 강변을 따라 여러 가지 가을꽃이 만개했는데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 구경에 나선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황룡강 일대가 물감을 뿌려놓은 듯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핑크뮬리와 코스모스 등 수수한 가을꽃이 하나둘 피어나며 오색꽃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노르딕 워킹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해봅니다.
노르딕 워킹 동호회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 이 강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꽃이 살랑살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상쾌하게 저희가 운동도 하고. 황룡강을 따라 만바람 꽃길은 축구장 28배 크기, 길이만 3km가 넘습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형형색색 꽃들은 짙은 꽃내음을 뿜어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과 연인, 친구끼리 찾은 관람객들은 추억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피부큐 물리도 봤고요. 저기 갈대 습도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다양하게 꽃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창하고 맑아서 저희 마음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야외 무대에선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공연팀과 합창단 등 5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외쳤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우리 전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이곳 목포에서부터 그 뜻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기나긴 더위가 끝나고 찾아온 가을, 남도의 그윽한 꽃향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가을의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노선일입니다. 제주의 넓은 해역을 담당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4배 면적의 바다를 지켜볼 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북쪽으로 항해하시다 보면 남하하는 여객선 포함 선박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관제사가 선박들과 바쁘게 교신합니다. 제주항의 날씨는 물론 각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경은 기존의 제주 VTS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난달부터 제주광역 VTS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구역은 기존 890제곱킬로미터에서 7,800여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넓이입니다. 제주광역 VTS 설치는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전 해역으로 관제구역 확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주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데 제주광역 VT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자도 해상은 제주광역 VTS 운영 전에는 관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제 업무를 전담한 뒤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 군산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제주광역 VTS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24시간 365일 항만에서 연안까지 단절 없는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해경은 위성, 무인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과 한국형 해양영역 인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VT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와 포항에 광역 VTS를 구축하고 관제 설비를 확충해 관제 영역을 영해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반세기 전 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각종 첨단 산업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캐나다 엘버타주의 자매 결연 얘긴데요. 올해 뜻깊은 교류 50주년을 맞아 양 지역은 새로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얼룩덜룩한 소 한 마리. 1974년 9월 캐나다 엘버타주가 강원도로 보낸 자매결연 기념 선물입니다. 시범 목장을 만들어 소는 금세 불어났고 그게 강원 축산업 밑바탕이 됐습니다. 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강원도와 엘버타주의 인연이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두 지역은 교사와 공무원 파견에 이어
스포츠와 문화 방면에서도 다양하게 교류했습니다. 한국전에 캐나다가 유엔군으로 참전하고 1988년 캘거리, 2018년 평창 등 동계올림픽을 치렀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50년 성과를 자축한 양측은 이번에 다시 한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너지와 바이오 등 서로가 추진하는 각종 첨단 산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There's lots of opportunity on hydrogen, ammonia, low carbon technology, life sciences, AI development, data centers, healthcare. So I think there's going to be lots of areas to collaborate. 엘버타주는 특히 캐나다 최대 수소 생산 지역, 강원도 역시 동해안권에 수소 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엘버타주도 축산과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였고 우리 강원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 50년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특별자치도가 됐고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도 투자 대상입니다. 일단 캐나다를 넘어 미국 등 북미권 전체로 교류를 확대했고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현지 기업과 함께 강원도에 반도체 핵심 부품 공장을 증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이 반도체 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 나가고 있고 지금 있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MOU를 맺었습니다. 해외 교류라는 말조차 드물던 시절 태평양을 넘어 시작된 양 지역의 자매 결연. 70년대 축산 분야에서 시작한 강원도와 엘버타 지방 정부 간의 교류는 5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지환입니다. 이번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팝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대 현안인 뉴진스 사태도 다뤄집니다.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한 멤버 한이와 소속사 현 대표에게 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건데 길어지는 갈등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이후 팬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하이브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에 조사를 촉구해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폭로된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당사자인 멤버 한이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족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족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참고인은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한이가 실제 국감장에 서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인 신분인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다릅니다. 증인은 불출석 시 처벌 규정까지 있는 만큼 하이브 측도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이가 언급한 사건에 대해 김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 셈인데 개별적인 사실관계뿐 아니라 아티스트 보호와 권리 보장을 둘러싼 포괄적 질의가 예상됩니다. 뉴진스 전속 계약의 핵심과 맞닿은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투자와 투자 회수 때까지의 전속적인 의무가 좀 중심이었다면은 최근에는 거기에 더 더불어서 실제로 아티스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하거나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만약 향후 멤버들이 사측과 법적 분쟁까지 나선다면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가 양측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사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어도어 수장이 뉴진스 사태와 관련해 처음 공개적인 입장을 내게 된 만큼 여론의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어도어가 오는 17일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25일 환노위 종합감사날을 계기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전용 공연장은 아직 없습니다. 해외 스타의 한국 공연 패싱 논란까지 일자 공연장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주 경기장입니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공연장이었지만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공연 이후 월드컵 예선전에서 잔디 혹사 논란이 일며 임하지도 여의치 않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발원지인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형 공연장 부재로 인해 해외 스타들의 코리아 패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등 세계적 가수들이 내한했지만 대부분 1만석 규모의 공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스타디움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기피하게 되고 문화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대형 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파이 스타디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일본 도쿄돔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임시 공연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K-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부분을 투자해서 수정하면 괜찮을지에 대한 점검을 빨리 해갖고 이 부분을 좀 빨리 손을 댔으면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K-팝의 세계적 의상에 걸맞은 공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스타 곽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 문제는 공연계에서도 화두입니다. 환경 콘서트처럼 직접 주제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악에서 자연과 살아가는 교훈을 끌어내거나 공연과 중고장터를 연결하는 등 메시지를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생명을 가지런히 하여 하늘에 고한다. 1500년 전 백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궁중음악 수제천입니다. 자연을 숭앙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담긴 우리의 전통음악이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제는 생명을 향한 노래.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제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전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로 효과를 더했습니다. 조화를 또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전통음악이었는데 현대로 들어올수록 점점 하나의 개인이 모든 음악 요소들을 통제하는 식으로 섰기 때문에 인간과 문명에 대한 좀 관계로 백제 나라의 대왕 마마시다 이놈아! 90살 전통예술 명인의 파격 공연. 앞뒤 좌우가 없는 무대와 객석, 전자음악과 결합한 구판 등등. 3년째 장르를 허물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싱크넥스트 공연은 중고장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연 이후 뒤풀이 축제처럼 중고 물품을 파는 벼룩시장을 연 겁니다. 싱크넥스트 관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MZ세대라는 점에서 기획했습니다. 그 중고물품들이 다 아트 컬렉션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요. 이번에 행사에서 썼던 현수막이나 이런 게 다 백이나 다른 물품들로 만들어서 재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고거래 5,500건. 자동차로 지구 50바퀴를 달렸을 때만큼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콘서트나 환경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처럼 직접적인 표어를 내걸지 않더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다양한 형태로 공연 속에 녹아드는 추세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이에 따른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오랜 기간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생산업체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초의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략 100만 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나머지 폐기물은 결국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The microplastics been present in all the environmental media, in our soils, in our waters, in our potable waters,
in our food systems, in the air we're inhaling. 선진국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이 낮은 데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수천 가지의 플라스틱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류에 성공하더라도 화학 첨가제나 착색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플라스틱을 원료 단계로까지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활용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의 최대 생산 기업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 만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액수는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ince the 70s, ExxonMobil has known the truth about plastic pollution and recycling and still publicly promotes the myth that plastic recycling is the answer. 엑손모빌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가을에 마법을 부리고 있는 프로야구 KT가 막강 마운드와 문상철의 결승 투런포를 앞세워 LG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았습니다. 정규리그 막판부터 7연승 행진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산전 1이닝 등판 이후 하루를 쉰 고영표의 체인지업이 1회부터 춤을 췄습니다. 3회까지 9타자를 상대로 공 29개를 던져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4회 신민재와 오스틴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한 점을 내줬지만 계속된 경기에 마땅한 선발이 없었던 KT 마운드에 숨통을 틔워준 호투였습니다. 최근 경기 쭉 하면서 감각은 제일 좋았고요. 또 한 바퀴 전력으로 해서 막는다는 느낌으로 던져서 좀 좋은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문상철은 큰 것 한 방으로 중요한 단기전 첫 경기에서 승기를 움켜쥐었습니다. 2회 강백호가 안타를 치고 나가자 LG 선발 엔스의 시속 149km짜리 빠른 공을 제대로 받아쳐 담장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2대1로 쫓긴 5회에는 배정대와 심우준이 연속 2루타를 쳐내며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KT는 6회 포수의 송구 실책으로 추가점을 내줬지만 5회 김민수에 이어 7회에는 손동현이 공 3개로 1이닝을 책임졌고 소영준과 박영현이 1이닝씩을 이어던지며 3대2 한 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규리그 막판부터 5위 결정전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 7연승의 마법을 이어갔습니다. 뭐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체력적인 면은 아직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타격 훈련에 집중했던 LG는 5번 3자 범퇴를 당하는 등 단 5안타에 그치며 1차전을 내줬습니다. 일단 선취점을 뺏기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끌려가는 경기가 됐고 또 타선이 적절한 찬스에서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오늘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차전에서 KT는 정규 시즌 LG의 평균 자책점 8.44로 유독 약했던 엄상백을, LG는 KT전에서 3승으로 천적이었던 임창규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지구촌에 알리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현재 35개 나라에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1994년 국토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에 문을 연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한독 두 나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개원 30돌 기념 축제에 첫날부터 연인원 만여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 독일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K-팝 그룹의 화려한 공연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단아한 한복을 실제 입어본 사람들은 색다른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있는 떡볶이 부스 앞에는 긴 대기줄까지 늘어섰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주 독일 한국문화원의 개원 30주년 기념 복합 한국문화 축제의 풍경입니다. Very amazing. There are no words for it. So this was a really good thing to try on the hanboks because
I love it how it looks, the colors. I mean, wonderful. So. 최근 독일에서는 일상에서 한국 음식을 즐기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K-팝에 대한 열정이 한국이란 나라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We're both learning Korean at the Korean school here in Berlin, and we're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so it's more of a guess a given. It's like we enjoy the food, the culture, the music, of course, and K-drama and all that good stuff.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이런 독일인들의 관심을 적극 반영해 송편빚기, 한글 게임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꾸렸습니다. 첫날부터 1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올 정도로 현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문화, 우리 문화자원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가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매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공적인 축제에 고무된 주 독일 한국문화원. 한류 저변 확대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는 낮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영남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이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중부 내륙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7도, 대구는 1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구가 23도, 부산은 2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은 한 주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휴일 아침 뉴스 스타트 3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